서울의 새벽 5시, 강남구 역삼동의 고시원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넌사인들이 꺼져가는 거리에서 김민호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25살, 키 175cm에 말랐지만 건실한 체격. 그의 얼굴에는 경상북도 안동 사투리가 밴 순박함과 동시에 서울 생활 3년이 새긴 피로가 동시에 드러났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민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헬멧을 썼다. 손목에 찬 낡은 시계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민호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농사일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얻었다. 민호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하루 평균 60건의 배달을 소화했다. 월 수입은 280만 원 정도, 그중 150만 원은 안동에 계신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나머지로는 월세 45만 원인 3평짜리 고시원비와 식비, 오토바이 유지비를 겨우 충당했다. 민호야, 엄마 약값이.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배달을 다니며 민호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시선들이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음식을 배달할 때 경비 아저씨들조차 그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또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다. 대학교를 중퇴한 것도 가슴 아픈 기억이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1년 만에 그만두었다. 교수님들과 동기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민호는 괜찮다며 웃었다. 고시원에서의 밤은 더욱 쓸쓸했다. 3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다. 성경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안동제일교회의 독실한 집사였고 민호에게 항상 말씀하셨다. 민호야, 하나님은 네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신단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3년은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배달 일정 때문에 불가능했다. 일요일에도 배달이 가장 많은 날이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호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험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만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배달 중 가장 힘든 순간은 동년배들이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였다. 그들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여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민호도 한때는 그런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달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고생 많으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오늘도 민호는 여의도 금융가로 향했다. 63빌딩이 보이는 곳,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앞 광장은 점심시간을 마친 직장인들로 붐볐다. 민호는 최고급 일식당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들고 32층으로 올라갔다. 주문자는 최재성, 26살의 재벌 3세였다. 최재성의 아버지는 최산업 회장으로 건설과 금융업계의 거물이었다. 여기요, 배달이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음식을 건넸다. 최재성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다. 그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아, 시골놈이 배달하러 왔네. 냄새 좀 나는데? 최재성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렸다. 민호는 참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최재성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내 아이폰이 없어졌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32층 전체에 울려 퍼졌다. 1층 로비로 내려온 민훈 오토바이에 다음 배달 주소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때 최재성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급하게 내려왔다. 저 배달원이다. 저 놈이 내 휴대폰을 훔쳐갔어. 잠깐만요. 저는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최재성은 이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다들 봐. 이게 요즘 배달원들의 수준이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녀.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민호를 향했다. 배달원이 도둑질을 했다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다. 정말 안 가져갔습니다. 제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최재성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확인해? 너 같은 놈이 숨겨놨을 텐데 뭘 확인해? 보안팀장이 민호의 배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가방 맨 아래에서 아이폰이 나왔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봤지? 현장에서 잡혔잖아. 최재성이 승리한 듯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민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래서 안 돼. 배달원들 믿으면 안 되겠네.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민호의 변명은 비웃음으로 묻혔다. 최재성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소리쳤다. 여러분, 이게 요즘 시골에서 올라온 배달원들의 실체입니다. 대학도 못 나온 놈들이 서울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영상은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올라갔다.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역시 시골 놈들은 믿으면 안 돼. 배달시킬 때 조심해야겠다. 가난하다고 도둑질하면 되나? 민호는 무릎이 떨렸다. 안동에서 올라올 때 아버지 무덤 앞에서 했던 다짐이 떠올랐다. 아버지, 서울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경찰 신고했으니까 가지 마. 최재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민호가 풀려나온 것은 밤 10시였다. 다행히 CCTV에서 민호가 직접 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터넷은 그의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나 배달원 도둑, 함자 시골놈 서울 와서 도둑질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민호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배달 업무를 중단해 주세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호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고시원 건물주도 냉정했다. 이런 일로 소문나면 다른 입주자들이 불안해해요. 이번 달까지만 계시고 나가주세요. 민호의 방에는 월세 밀린다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어머니의 전화였다. 민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어머니의 당뇨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민호의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배달 일도 잃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나님, 정말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켜니 악플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 도둑놈이 뻔뻔하게 아직도 SNS 해? 이런 놈들 때문에 선량한 배달원들이 피해봐. 시골로 꺼져라. 민호는 폰을 강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연락이 끊길까봐 그럴 수도 없었다. 이때 멀리서 명동성당의 종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명동성당을 향해 걸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성당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민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 휴대폰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프시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믿겠습니다. 다만 어머니만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당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이,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네, 그냥. 민호가 대답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조금만 더 견뎌봐라. 그리고는 사라졌다. 민호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다짐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민호는 63빌딩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앉아 있었다. 온라인으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 발품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사장도 요즘 알바생들 정말 조심해야 해요라며 거절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170cm 정도,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젊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가 말을 걸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어제 영상에서 본 얼굴이었다. 63빌딩 보안팀에서 일하는 박동식 차장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민호가 일어나려 하자 박동식이 손을 흔들었다. 앉아. 도망갈 필요 없어. 나는 내 편이야. 제 편이라니요? 민호는 의아해했다. 박동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어제 일을 다 봤어. 너는 결백해. 박동식은 63빌딩에서 20년간 보안 업무를 담당해왔다. 부산에서 올라와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경비 자격증을 땄다. 그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다. 나도 젊을 때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동식의 목소리에는 경험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이 있었다. 정말 제가 안 했다는 걸 믿어주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부터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 나는 그날 CCTV를 확인했거든. 박동식이 폰을 꺼내 보여줬다. 32층 복도 카메라에 다 찍혔어. 네가 음식 배달하고 나간 후에 이상우 과장이 내 가방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이상구는 63빌딩 시설관리팀 과장이었다. 최재성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박동식은 오래전부터 이상구가 건물 내에서 소규모 절도 사건들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민호가 물었다. 돈이야. 이상우는 도박 빚이 있어. 최재성한테 용돈도 받고 가끔 이런 일도 벌여서 돈을 만들어. 너 같은 외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지. 박동식은 USB를 꺼내 민회에게 건넸다. 여기 증거 영상이 다 들어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최재성 아버지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박동식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나도 하나님을 믿거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내 아들이 너와 비슷한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만약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너처럼 열심히 살았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동식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을 거야. 박동식의 도움으로 민호는 63빌딩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건물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틀 후 밤 11시 두 사람은 32층 CCTV 관제실에 모였다. 자, 여기 봐. 박동식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4월 15일 오후 2시 35분 영상이었다. 민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이상구가 민호의 배달 가방 근처로 다가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 가방 안에 넣었다. 저 자식이. 민호의 주먹이 떨렸다. 박동식이 그를 진정시켰다. 참아. 화내면 안 돼. 우리는 증거로 승부해야 해. 이상우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최재성과의 대화였다. 오늘 배달온 놈 걸렸다. 키키 굿형. 용돈 더 줄게. 배달원들. 요즘 너무 설치는 것 같아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3명의 배달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누명을 썼다. 모두 지방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민호가 분노했다. 박동식이 설명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 그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재미로 여겨. 특히 최재성 같은 놈은 어려서부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거든.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재성의 아버지 최 회장은 언론사들과도 인맥이 있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묻힐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가 물었다. 박동식이 생각에 잠겼다. SNS부터 시작하자. 요즘은 시민들의 힘이 강해. 진실이 알려지면 언론도 움직일 거야.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박동식은 20년간 쌓인 인맥을 활용하기로 했다. 63빌딩에서 일하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 중에는 평소 최재성의 갑질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민호야, 이 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박동식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너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새벽 4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호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 떠올랐다. 박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박동식이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거든. 월요일 오전 8시 박동식은 평소 알고 지내던 MBC 탐사보도팀 이 기자에게 연락했다. 형, 큰 건 하나 있는데. 이 기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불의에 맞서는 보도로 유명했다. 이 정도면 특종감이네. 이 기자가 영상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최산업 상대로 보도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법적 다툼까지 각오해야 하거든. 그날 오후 6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다. 재벌 3세, 무고한 배달원에게 누명 씌워 제목으로 시작된 보도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인터넷이 폭발했다. 민호를 비난했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최재성을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최재성 OUT, 재벌 갑질, 배달원 사과해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전국의 배달원들이 분노했다. 배달라이더 연합회에서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재성과 최산업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광화문 광장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배달원 김민회에게 사과하라. 재벌 갑질 중단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재성 처벌 요구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최산업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 재검토를 시사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산업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최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재성이 때문에 회사가 망할 판이야.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20년간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민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고시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김민호님, 심경이 어떠세요? 최재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민호의 소박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욱 몰려들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이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 SBS에서는 민호의 생활상을 취재했다. 3평짜리 고시원, 15만 원 남은 통장, 안동에 계신 병든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동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재벌들은 놀면서 사는데 저런 착한 청년이 왜 고생해야 해?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나?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민호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시작되었다. 김민호 응원 계좌가 개설되자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모였다. 전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1,000원, 10,000원씩 보낸 것이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재벌 갑질 방지법 제정을 발표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재성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과거 갑질 사례들이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대학교 후배들, 군대 동료들, 심지어 중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나서서 증언했다. 최재성은 어려서부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게 습관이었죠. 증언들이 쏟아지자 최재성의 인격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둑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전 국민의 응원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이었나요? 박동식이 그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장이 직접 주최한 시민명예 회복식이었다. 63빌딩 앞 광장에는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온라인으로는 50만 명이 실시간 시청했다. 무대 위에는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민호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재성을 위한 것이었다. 최재성은 아버지와 변호사들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오늘은 진실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서울시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약한 자가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민호는 박동식이 빌려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3일 전 이발소에서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시민들의 박수가 우레같이 터져 나왔다. 김민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호가 무대 중앙에 서자 박수는 더욱 커졌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고생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최재성이 뒤늦게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초라해 보였다. 최재성 씨, 할 말이 있으시죠? 사회자가 물었다. 최재성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민호 씨,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제가 잘못된 선입견과 오만함으로 무고한 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민호는 최재성을 바라봤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저는 최재성 씨를 용서합니다. 민호의 말에 광장이 조용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온라인 댓글들도 역시 진짜 신앙인, 저런 마음씨로 살고 싶다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서울시장이 민회계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김민호 씨의 용기와 인내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복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박동식 아저씨, 진실을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광장 전체가 감동했다. 앞으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민호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비춰졌다. 박동식이 무대에 올라와 민호와 포옹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의 말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다. 6개월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실에서 민호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전공은 노동법이었다. 배달 라이더들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그의 목표였다. 김민호 학생, 발표 준비됐나요? 교수가 물었다. 민호는 자신감 있게 일어났다. 네, 교수님.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강의 후 민호는 박동식과 함께 운영하는 정의로운 세상 NGO 사무실로 향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벌써 1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오늘도 배달원 갑질 신고가 3건 들어왔어. 박동식이 보고했다. 그는 NGO의 상임이사가 되어 민호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중 한 건은 정말 심각해. 음식 쏟았다고 배상금 50만 원을 요구한대. 내일 현장에 가보죠. 민호가 답했다. 그는 이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자들을 도우는 것이 그의 소명이 되었다. 안동에 계신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다. 민호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토요일 오후 민호는 안동으로 내려가 모교인 안동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였다. 강당에는 3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이야기에 학생들이 집중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배달 일을 해야 했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꿈을 이루게 하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형, 그때 정말 무서우지 않았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믿었거든요. 특강이 끝난 후 민호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민호는 안동제일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표정으로 아멘을 외쳤다. 목사님도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며 감동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6개월 전 절망 속에서 한강을 바라보던 그때와는 달랐다. 이제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다. 박동식 아저씨였다. 민호야, 내일 MBC에서 우리 NGO 활동 다큐멘터리 촬영한대. 준비해. 민호가 웃으며 답장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박동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차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